2021년 12월 3일 금요일 인천 서구중학교 오케스트라 동아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휘자 김지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동아리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저번 시간에 그 파트별 각각의 파트별로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덜 지루하면서 또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번에 우리가 수업에서 다루게 될 주제는 클래식 작곡가들에 대한 이야기 에피소드를 1부, 2부, 3부 이렇게 좀 나누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이제 들어보려고 한다는 건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여러 작곡가들 20명이 넘는 작곡가들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알아보다가 되게 좋은 영상을 찾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목소리도 좋고 저보다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영상과 또 짧은 곡들 소개 그리고 또 지루하지 않게끔 아주 하이라이트 부분만 들어볼 수 있는 또 그리고 음악보다 이 작곡가들의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상이 있어서 제가 그걸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클래식 작곡가들 어떻게 보면 그거 너무 재미없지 않나 지루하지 않나 할 수 있지만 나름 그 아는 작곡가들이에요. 거의 아는 작곡가들이고 그 작곡가들의 그 천재성 뒤에 또 이렇게 대작곡가 또 유명한 작곡가도 이런 일화들이 있었구나 라면서 좀 그런 에피소드를 알아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 수업으로 이렇게 좀 작곡가들의 에피소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볼 작곡가는 이제 쭉 연달아서 나올 텐데요. 이제 멘델스존을 시작으로 해서 바그너 그리고 브람스 그리고 라흐마니노프 쇼팽 그리고 베르디 그리고 차이콥스키 그리고 이제 1부는 이렇게 7분의 작곡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짤막짤막해요. 굉장히 뭐 지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되게 좀 재미있는 그런 에피소드와 함께 이런 클래식 작곡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2부에 하이든, 슈만, 슈트라우스, 그 다음에 이제 푸치니까지 우리가 3교시에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분의 작곡가에 대한 좀 짧게 이렇게 나와 있는 에피소드를 들어보고 음원도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영상을 본 다음에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작곡가들이 천재, 신동 등에 비유되고 그들의 작품을 들으며 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곡을 작곡했을까 라고 감탄하곤 하지만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작곡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준비해봤습니다. 클래식 작곡가들에 관한 짧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멘델스존은 클래식 작곡가계의 유명한 금수저였습니다. 많은 작곡가들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거나 죽을 때까지 부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멘델스존은 정말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멘델스존의 할아버지 모제스는 당대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가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철학가 칸트에 버금갈 정도의 명성이었다고 하네요. 거기에 아버지는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금융 재벌이었습니다. 또한 어머니도 언어에 재능이 있는 아마추어 음악가였는데요. 멘델스존도 이에 영향을 받아 독일어, 영어, 이탈리아어, 그리스어, 불어, 라틴어 등 총 6개 언어를 구사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여러 방면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고 그러다 보니 음악에서도 이러한 성향이 잘 묻어나온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커다란 감동이 있는 음악이 아니라 그냥 무난하게 평탄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이렇게 풍족한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음악 생활을 하다 보니 동시대를 살았던 음악가들의 질투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바그너나 리스트가 질투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멘델스존이 직접 작곡한 악보를 가지고 리스트에게 갔는데 리스트가 이 악보를 보고는 즉석에서 더 화려하게 변주를 해서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이 뭐야 별거 아니네 라고 말하고 휙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리스트가 은근히 귀여운 면이 있었네요. 앞서 바그너도 멘델스존을 질투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이 둘의 관계는 단순히 질투에서 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반유대주의자였던 바그너와 유대인이었던 멘델스존은 당시 그야말로 앙숙과도 같았던 사이였는데요. 그런데 이 두 작곡가의 음악이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하나의 행사에서 함께 연주됩니다. 바로 결혼식장에서 말이죠. 신랑 신부가 퇴장할 때 나오는 이 결혼 행진곡은 멘델스존의 작품 한여름밤의 꿈에서 나오는 음악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신부가 입장할 때 울려 퍼지는 홀레의 합창은 바그너의 오페라 로헨그린 3막에 나오는 첫 번째 합창곡이죠. 물론 두 작곡가 모두 현대의 결혼식장에서 본인의 음악이 흘러나오길 바라며 작곡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 어떤 행사보다 행복한 결혼식에 앙숙과도 같았던 두 작곡가의 음악이 신부의 입장과 퇴장에 상징적으로 쓰인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밌는 사실입니다. 브람스는 베토벤을 평생의 롤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베토벤의 흉상이 브람스 본인이 작곡하는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놔뒀다고 하는데요. 완벽주의적인 성격이었던 브람스가 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 작곡했던 분야가 바로 교향곡입니다. 자신의 롤모델이었던 베토벤의 교향곡과 비교했을 때 뒤처지지 않는 교향곡을 작곡하고자 작곡 이후에도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결국 교향곡 작곡을 시작한 지 21년 만인 43세가 되어서야 첫 교향곡을 발표하죠. 이 첫 번째 교향곡에는 곳곳에 베토벤의 영향이 담겨 있습니다. C 마이너 조성은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의 영향을 받았고요. 사악장의 멜로디는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음이 반복되는 부분을 스스로 거인의 발자국 소리라고 얘기했는데 이 거인은 베토벤을 뜻합니다. 그만큼 베토벤의 존재가 브람스에게는 크고 거대했다는 것이죠. 등 뒤에서 뚜벅뚜벅 다가오는 거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보게. 교향곡 작곡은 쉬운 일이 아니야 라고 친구에게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작곡가이자 지휘자였던 한스 폰 빌로는 브람스의 첫 번째 교향곡을 베토벤의 10번째 교향곡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브람스의 거인의 발자국 소리가 상상이었다면 작곡가 중엔 실제 거인도 있었습니다. 바로 라흐마니노프죠. 라흐마니노프는 마르팡 증후군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신장과 팔, 다리 등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는 질환인데요. 이 질환 때문에 키가 무려 198cm까지 자랐다고 합니다. 슈베르트의 키가 156cm였고 베토벤의 키가 162cm라고 했을 때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 거대한 키에서 오는 힘있는 타건으로 웅장하고 깊은 피아노 연주를 할 수 있었죠. 얼마나 손가락이 길었으면 엄지손가락으로 도를 짚고 새끼손가락으로 다음 옥타브 라를 짚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라흐마니노프가 작곡한 곡들을 보면 10도 이상 손을 찢어서 4개의 음정을 동시에 쳐야 된다거나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기교적인 불필요한 음정을 넣는 등 철저히 본인의 신체 능력에 맞춘 곡들이 많아서 피아니스트들도 연주하기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는 쇼팽과는 정반대되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쇼팽은 바흐의 간결한 작곡법에 매료돼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음표는 무조건 제외하고 꼭 필요한 음표들로 작곡하는 스타일이었죠. 굉장히 경제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팽의 곡들은 음표 하나만 빼고 연주해도 틀린 티가 많이 나게 된 것이죠. 피아노의 시인이라 불리는 쇼팽. 하지만 쇼팽도 처음부터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쇼팽이 파리에서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때 리스트가 쇼팽의 연주를 우연히 듣고 한눈에 그의 재능을 알아봤는데요. 당시 이미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던 리스트는 쇼팽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음악계 유명 인사들에게 쇼팽을 소개해주기도 하고 상류 사회에 쇼팽의 연주 실력과 작품을 홍보하기도 했죠. 이 과정에서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리스트가 본인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피아노 독주회에서 불을 모두 끈 채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실수 한 번 없는 리스트의 실력에 모든 관객이 감탄하고 있었죠. 연주가 끝나갈 무렵 무대 뒤에서 누군가 촛불을 들고 무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촛불이 피아노와 가까워지자 관객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리스트인 줄 알았던 실력 좋은 피아니스트가 리스트가 아니라 쇼팽이었던 것입니다. 쇼팽을 본 대중들의 충격은 이내 쇼팽에 대한 인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이후 쇼팽은 리스트와 버금가는 천재 음악가로 인정받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음악가이자 피아노의 시인으로 남게 됩니다. 음악에 재능은 있었지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님에게 직접적인 후원을 받을 수 없었던 베르디. 하지만 아버지의 친구이자 술집 주인으로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던 안토니오 바레치가 베르디의 음악적 재능을 눈여겨보다 스승을 소개해주는 등 음악적으로 많은 후원을 해줬습니다. 베르디가 더 큰 세상에서 음악적 재능을 마음껏 펼치기를 바랬던 바레치. 그는 베르디를 음악의 도시 밀라노로 보내 밀라노 음악원에 입학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실력으로만 보면 음악원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지만 베르디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절당합니다. 입학 제한 나이보다 4살 많았다고 하네요. 비록 음악원에는 불합격했지만 3년간 밀라노에 머물며 음악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총 26편의 오페라를 비롯한 많은 곡들을 작곡하며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위대한 작곡가로 남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입학을 거절했던 밀라노 음악원이 베르디가 죽은 1901년 이후 베르디 음악원으로 정식 명칭이 개정됩니다. 베르디가 본인을 떨어뜨렸던 음악원이 본인의 이름을 딴 음악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등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대작곡가 차이콥스키. 그는 굉장히 섬세하고 여린 감성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콥스키한테는 또 다른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이 동성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차이콥스키가 살던 19세기에는 동성애가 특히 죄악시, 금기시 됐다고 합니다. 여리고 섬세한 성격이었던 그는 본인의 이러한 성향을 철저히 숨기고 살았다고 하네요. 실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애써 외면하고 제자인 안토니나와 결혼하기도 했는데 동성애자인 차이콥스키의 결혼 생활이 오래 갈 리 없었습니다. 동성애 성향은 더욱 커져만 갔고 결국 한 달 만에 이혼을 하게 되죠. 차이콥스키는 본인의 동성애적인 성향을 혐오했다고 합니다. 동성애가 죄악으로 치부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동성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결혼도 해보고 자신의 존재를 부정해보기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성향이 쉽게 바뀔 순 없었죠. 그래서 차이콥스키는 대부분의 일생을 우울증과 신경제약, 자기 혐오 속에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간 차이콥스키가 그토록 아름다운 선율이 가득한 곡들을 작곡할 수 있었다는 것이 마냥 신기하기만 한데요. 이 사실을 알고 차이콥스키의 음악을 다시 들어본다면 그의 음악이 마냥 아름답게만 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클래식 작곡가들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들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댓글로 남겨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도 다음엔 더 재밌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클래식 작곡가들에 대한 짧은 이야기 1편을 통해 많은 작곡가들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작곡가들의 재미난 에피소드를 듣는 건 역시 클래식을 즐기는 또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클래식 작곡가들이 많은 만큼 그들에 관한 에피소드 역시 정말 많아서 1편으로 모든 이야기를 담기에는 조금 부족했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클래식 작곡가들에 대한 짧은 이야기 2편. 1편에서 미처 담지 못한 또 다른 작곡가들의 재미있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차르트, 베토벤과 함께 고전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불리는 하이든. 100곡 이상의 교향곡을 작곡하며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하이든이 하마터면 진짜 아버지는 되지 못할 뻔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하이든이 음악에 재능을 보이자 부모님은 적극적으로 음악 교육과 활동을 지원해 줬는데요. 그중 하나가 성당에서 성가대원을 맡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변성기가 지나지 않은 하이든의 목소리는 유독 맑고 고와서 보이스오프라노로 아주 제격이었고 성당 내에서도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성당 관계자가 하이든의 목소리가 아까우니 카스트라토가 되는 것이 어떻겠냐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카스트라토란 변성기가 오기 전 남자아이의 고환을 제거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맑은 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가수를 뜻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올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하이든은 이 제안을 받고 카스트라토가 될 생각에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 이게 기쁜 거지? 하지만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카스트라토는 절대 안 된다며 반대를 했고 결국 하이든은 카스트라토가 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때 하이든의 아버지가 반대하지 않았다면 하이든은 교향곡의 아버지는커녕 그냥 아버지도 되지 못할 뻔해. 초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 슈만. 가곡과 실내악 그리고 피아노곡에서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작곡했던 슈만이지만 그의 원래 꿈은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야망이 있었던 슈만은 빨리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조금 무리한 연습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손가락에 모래주머니를 매달고 피아노 연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리한 연습 방법은 약지 손가락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고 슈만은 피아니스트로서의 꿈을 접게 됩니다. 하지만 작곡과 함께 음악 평론가로 활동하며 음악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는데요. 특히 1834년 음악 평론지인 음악 신보를 창간하면서 많은 신예 음악가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슈만이 알린 음악가들 중에는 브람스와 쇼팽도 있었죠. 아직 유명해지기 전이었던 브람스의 연주를 처음 듣고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통해 시대의 정신에 최고의 표현을 부여한 사람이라고 극찬했고 쇼팽의 연주에 감탄하면서 신사숙녀 여러분 모두 모자를 벗으십시오. 여기 천재가 등장했습니다. 라고 글을 알렸습니다. 근데 그 특유의 성격 때문인지 쇼팽은 슈만의 이러한 찬사를 조금 부담스러워했다고는 하네요. 이렇게 슈만의 음악 신보는 신인 음악가들을 많이 알렸을 뿐만 아니라 클래식 음악사에서 음악 비평의 근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부상당한 손가락으로 피아니스트의 꿈을 접게 됐던 슈만.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다른 의미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삼형제 모두 음악가로 활동하며 빈 왈츠를 세계적인 왈츠로 자리잡게 한 슈트라우스 가문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음악가가 첫째 아들이었던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인데요. 이 슈트라우스 2세가 1853년경 신경쇠약 진단을 받으면서 치료를 위해 잠시 활동을 중단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슈트라우스 2세는 공학 설계사로 활동하고 있었던 동생 요제프 슈트라우스에게 본인의 악단 지휘를 잠시 맡기게 되는데요. 멀쩡한 직업이 있었던 요제프 슈트라우스는 이렇게 얼떨결에 음악계에 데뷔하게 됩니다. 형의 악단을 잠시 맡아줄 뿐이지 음악을 계속하진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데뷔 무대에서 발표한 작품의 이름을 처음이자 마지막 왈츠라고 지었는데요. 근데 이게 의외로 관객들에게 잘 먹혔다고 합니다. 실력도 나름 괜찮았는지 대중들에게 형의 버금가는 작곡가다 라고 인정을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요제프는 예정에 없었던 두 번째 왈츠곡을 발표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후 처음 왈츠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처음이자 마지막 왈츠, 마지막 이후 처음 왈츠. 제목을 좀 막 지은 것 같긴 한데 두 곡 다 당시의 인기는 어느 정도 괜찮았다고 합니다. 시적이고 감성적인 곡들을 많이 작곡해서 당대 젊은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슈트라우스 2세 역시 나와 막내 동생보다도 음악적인 재능이 더 많다라고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슈트라우스가 74세까지 장수한 반면 요제프는 43세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봤을 때 만약 요제프가 더 오래 살았다면 왈츠의 왕은 요제프 슈트라우스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작곡가 중 최고의 악동을 꼽으라면 푸치니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페라 작곡가로 유명한 푸치니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주의가 산만한 악동이었습니다. 실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잠시도 엉덩이가 의자에 붙어있지 않는다라는 선생님의 기록이 쓰여 있었죠. 사진에서 보다시피 푸치니는 유명한 꼴초였는데요. 무려 14살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담배를 너무 피고 싶지만 돈이 없었던 푸치니는 오르가니스트로 일하던 교회의 파이프 오르간에서 파이프를 떼다 팔고 그 돈으로 담배를 사서 피웠다고 합니다. 아니 이건 진짜 양아치 아닙니까? 어차피 자기가 연주하는 오르간이라서 해당 파이프가 없어도 연주가 가능하도록 곡을 편곡해서 연주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담배 없이는 하루도 살지 못했던 푸치니는 결국 66세가 되던 해에 후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네, 어떻게 11분의 작곡가에 대한 짧고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 들어봤나요? 우리는 이제 이어서 또 다른 작곡가에 대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푸치니라는 작곡가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로시니라는 작곡가를 시작으로 해서 슈베르트, 그 다음 작곡가가 이제 휴고 볼트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 로시니라든지 슈베르트, 그래도 푸치니, 스트라우스, 슈만, 하이든, 멘델스존, 바그너, 브람스, 라흐마니노프, 쇼팽, 베르디, 차이콥스키라는 작곡가들은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이 휴고 볼트라고 하는 작곡가는 좀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이분은 독일 예술가곡 작곡가의 굉장히 대가입니다. 성격이 굉장히 괴팍한 걸로도 유명한 그런 작곡가인데 독일 가곡계에서는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고 또 이분의 좀 괴팍한 성격 때문에 있었던 일화가 있어서 소개를 해주려고 아마 이 분도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작곡가들은 라벨, 우리 교과서에서 나왔었죠. 라벨의 볼레로라고 하는 작품을 쓰신 그 라벨,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지금 3교시에서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차이콥스키에 대한 또 다른 일화가 있어서 차이콥스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고요. 조금 더. 그리고
유명한 작곡가죠. 바흐하고 핸델, 동시대에 살았던 태어난 연도수도 똑같은 우리 바흐하고 핸델, 음악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르는 이 바흐 핸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포레라고 하는 작곡가와 생상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브람스와 슈만, 드보르작의 관계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다음에 이제 비제와 리스트의 그런 상관관계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로시니라고 하는 작곡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음악가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제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 나머지 작곡가들까지 우리 쭉 연결해서 한번 이 에피소드에 관해서 좀 들어보고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게을렀던 작곡가로는 단연 로시니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세비야의 이발사 등 많은 오페라 작품을 남기며 이후 이탈리아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로시니. 성격이 좋게 말하면 낙천적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 빈둥빈둥 좀 게을렀다고 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싫어서 누워서 작곡을 했고, 악보가 침대 밑으로 떨어지면 주우러 가는 게 귀찮다고 새로 악보를 그렸을 정도라고 하네요. 거의 작곡가계의 나무늘보급. 작품을 받고도 빈둥빈둥 놀다가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작곡을 시작하는 일이 많아지자 로시니를 고용한 극장장이 사무실에 그를 가둬두고 강제로 작곡을 시켰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작곡 속도는 또 굉장히 빨라서 세비야의 이발사는 무려 13일 만에 완성을 시켰죠. 게으른 성격을 빠른 작곡 속도로 커버했던 로시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로시니가 오페라를 통해 모은 재산이 무려 수백억에 달했다고 하니 역시 꼭 부지런한 사람만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가곡의 왕이라고 잘 알려진 슈베르트. 슈베르트는 돈, 명예, 권력보다는 그저 음악 그 자체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음악가라면 누구나 자신의 곡이 유명해지길 원하고 대중 앞에서의 화려한 삶을 꿈꾸기 마련인데요. 슈베르트는 이러한 삶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수줍음 많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이었겠죠. 또 경제관념도 전혀 없어서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며 밤에 떠리로 파는 음식을 겨우 사서 먹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슈베르트가 음악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친구들 덕분이었는데요. 화려한 무대에 관심이 없었던 슈베르트는 그저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서 작은 음악회를 열고 그 안에서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 모임의 이름이 슈베르티아데, 즉 슈베르트의 밤이었죠.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이 모임의 구성원들은 슈베르트에게 숙식과 음악회 장소를 제공해주고 악보의 출판을 대신해주는 등 직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록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곁에 있어 위대한 작품을 많이 남길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그의 음악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흔히 천재 음악가 하면 떠오르는 부정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격이 괴팍했던 베토벤, 지나친 완벽주의자였던 브람스, 정신병과 자살 시도 경력이 있었던 슈만,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다 빨리 요절한 슈베르트 등이 있죠. 그런데 여기 이 부정적인 모든 키워드를 모아놓은 작곡가가 있습니다. 바로 후고 볼프죠. 텍스트, 즉 시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하며 많은 가곡을 작곡해 독일 예술가곡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작곡가인 후고 볼프. 이 후고 볼프의 성격은 정말 조울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괴상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들어가는 학교마다 적응하지 못하고 퇴학당하기 일쑤였고 성인이 되어 합창단의 지휘자로 일할 때도 단원들과 매일같이 싸움을 일으켰을 정도라고 하네요.
이 우울감이 심해졌을 땐 호수에 몸을 던지는 자살 소동을 벌였던 적도 있었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인간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고 다녔을 정도로 뭔가 확실히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유별난 성격은 그의 극단적인 작곡 패턴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작곡에 대한 열정이 타오를 땐 1년간 하루에 2~3곡씩 막 가곡을 쓰다가 이런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면 1~2년간 단 한 곡도 쓰지 않고 칩거 생활을 하는 등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천재긴 천재인데 약간 특이한 천재인 것 같긴 하네요. 또 누군가 먼저 작곡한 곡을 듣고 이거보단 내가 더 잘하겠는데 라는 확신이 들면 바로 작곡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야, 도발적인 모습까지. 문제는 그 작곡가가 슈만일 때도 그랬다는 거죠. 자, 에어 이스트라는 가곡이 있는데 같은 시를 바탕으로 만든 슈만과 볼프의 에어 이스트를 짧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시를 두고 작곡한 곡인데도 확실히 볼프의 곡이 훨씬 화려하고 거침없이 달려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볼프는 작곡에 대한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앞선 작곡가의 곡에도 거리낌 없이 도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슈만일지라도 말이죠. 자, 작곡가들에 대한 짧은 이야기들을 또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 보면 그 작곡가의 원래 곡들이 또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또 그게 클래식을 알아가는 재미, 즐기는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클래식 작곡가들의 짧은 이야기 제3편. 또 어떤 새로운 작곡가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관현악법의 대가이자 볼레로라는 곡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작곡가 모리스 라벨. 그의 나이 39살이 되던 1914년 7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입대를 결심한 젊은 청춘들, 그 중엔 모리스 라벨도 있었습니다. 사실 20세에 이미 군복무를 마친 라벨이었지만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다시 군입대를 자청한 것이었죠. 입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요즘의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행보네요. 참고로 저는 육군 병장 만기 전역입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한 마음은 높이 샀으나 161cm의 작은 키와 50kg이 채 안 되는 체중으로 인해 신체검사 부적합으로 입대를 거부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라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로부터 2년 뒤 운전병으로 지원해 기어코 재입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입대를 했지만 열악한 전쟁 환경 속에서 발에 동상이 걸리는 등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하며 라벨은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전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받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라벨은 한동안 작곡 활동을 못하기도 했죠. 그러던 중 마찬가지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오른쪽 팔을 잃어버린 친구였던 피아니스트 파울 비트겐슈타인이 어느 날 자신을 위한 협주곡을 작곡해줄 수 있겠냐는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라벨은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비트겐슈타인을 위해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했습니다. 왼손으로만 연주하면 되니 난이도가 조금 쉽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왼손만으로 오른손의 역할까지 동시에 해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곡이죠. 비트겐슈타인과 동료 작곡가들이 좀 더 쉽게 개작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까지 내놨을 정도였죠. 하지만 라벨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은 그대로 발표됐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군대에 2번이나 입대를 하고 전쟁 중 팔을 잃은 친구를 위해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하는 등 여러모로 라벨과 제1차 세계대전은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곡가로 알려진 차이콥스키. 그의 수많은 명곡들과 그 안에 담긴 아름다운 멜로디는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의 명곡들은 무대에 올려지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피아노 협주곡 1번의 경우 평소 존경하던 음악가이자 절친이었던 니콜라이 루빈스타인에게 이 협주곡은 연주가 불가능한 쓰레기 같은 곡이다. 차라리 다른 사람의 작품을 그대로 베끼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라는 아주 혹독한 평가를 받은 일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적이 있었던 그는 바이올린 협주곡 작곡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이 바이올린 협주곡 역시 당시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레오폴트 아우어 교수에게 이런 곡은 기교적으로 절대 연주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곡은 모두 시간이 흐르며 위대한 곡으로 인정받아 많은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유명한 레파토리로 자리잡고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은 이례적으로 초연을 제안받은 독주자가 악보를 보자마자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며 흔쾌히 초연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이런 의외의 반응에 차이콥스키는 내 협주곡은 퇴짜를 맞아야 성공하는데 이 협주곡은 성공하지 못하겠네 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퇴짜를 맞아야 협주곡이 성공한다. 뭔가 차이콥스키 역대 협주곡의 성공 과정을 지켜보면 이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아노 협주곡 2번은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악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던 악기들을 위해 다양한 기악곡을 작곡하고 특히 종교음악 분야에서 위대한 명곡들을 탄생시키며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게 된 바흐. 그리고 유럽 곳곳을 누비며 특히 오페라와 합창곡 등 성악곡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음악의 어머니 핸델.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이 두 작곡가는 공교롭게도 모두 1685년에 태어났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서로에 대해 익히 듣고 있었던 바흐와 핸델은 서로를 만나보고 싶어 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바흐가 핸델의 집을 찾아갔지만 핸델이 집을 비워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고 이후 핸델이 바흐를 찾아갔지만 그곳엔 바흐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다시 핸델이 찾아갔을 때는 바흐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죠. 이 둘의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두 명 모두 백내장에 걸려 말년에 시력을 잃었다는 것인데요. 둘 다 존 테일러라는 돌팔이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음악계의 두 아버지와 어머니는 평생 서로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다 말년엔 시력을 잃으며 세상도 보지 못하고 삶을 마감했다고 하네요. 프랑스 음악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두 작곡가 생상스와 포레. 실제 둘은 존경받는 사제지간이자 절친한 우정을 나눈 음악적 동료였습니다. 파리의 교회 음악학교인 니데르마이어 음악학교에 입학한 포레는 그곳의 교수였던 생상스에게 음악을 배웠는데요. 생상스는 포레에게 베토벤, 슈만, 바그너 등 위대한 음악가들의 음악을 알려주었고 이는 이후 포레의 작곡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포레 역시 이런 스승의 가르침에 감사함을 느끼며 그의 곁에서 음악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요. 생상스가 수석 오르가니스트로 일하던 성당의 보조 오르가니스트로 일하며 자주 자리를 비우는 생상스를 대신해 오르간을 연주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또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의 1악장의 메인 테마 역시 포레에게 영감을 받아 작곡한 것이었죠. 포레가 제출한 과제의 테마가 너무 좋아서 이 테마를 자신의 곡에 사용해도 되겠냐는 허락을 받아 작곡한 것이라고 합니다. 서로 윈윈하는 스승과 제자의 모습, 참 보기 좋네요.
브람스는 슈만에 의해 그 재능이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브람스 역시 무명 작곡가 한 명을 세상에 알렸는데요. 바로 체코의 민족주의 작곡가 드보르작이었습니다. 가난한 생활을 이어가며 30이 넘어서까지 무명의 작곡가로 활동하던 드보르작은 작곡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젊고 재능 있는 음악가들을 위한 지원금 공모전을 열게 됐는데요. 여기에 드보르작이 자신의 작품을 투고하게 됐습니다. 마침 이 공모전의 심사위원이 바로 브람스였죠. 브람스는 드보르작의 작품에서 그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고전주의 시대의 음악적 양식을 구시대의 유물 정도로 생각하던 낭만주의 시대 경향과 달리 고전주의 음악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드보르작의 작곡 스타일은 브람스의 마음을 움직이기 충분했죠. 그렇게 드보르작은 공모전에 당선됨과 동시에 브람스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브람스는 드보르작과 짐 로크 출판사를 서로 연결해주며 작품의 출판을 도왔죠. 짐 로크 출판사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집 등의 출판을 맡아 히트친 경험이 있는 유명 출판사였습니다. 드보르작은 짐 로크 출판사를 통해 모라비아의 이중창, 슬라브 무곡집 등의 작품을 출판하고 이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이를 계기로 작곡 실력을 인정받은 드보르작은 꾸준히 작곡 활동을 이어가며 결국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곡가의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슈만이 브람스에게 그랬듯 브람스 역시 드보르작에게 정말 최고의 은인과도 같은 존재였겠네요. 대표작 카르멘으로 유명한 프랑스 작곡가 비제. 그는 남겨진 작품의 수가 다른 작곡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죽기 전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은 작품들을 불태워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3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 탓도 있겠죠. 비제는 살아있을 당시 작곡가보다 오히려 피아니스트로서의 재능이 더욱 돋보였다고 합니다. 그가 청년 시절을 보낼 즈음 프란츠 리스트의 소규모 연주회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항상 자신감으로 넘치던 리스트가 굉장히 어려운 피아노 곡을 초연하며 이 곡을 끝까지 제대로 칠 수 있는 사람은 나와 한스 폰 빌로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비제는 곧장 피아노 앞으로 걸어가 방금 리스트가 쳤던 곡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완벽하게 연주했죠. 이를 본 리스트가 깜짝 놀라며 곡의 악보를 건네주자 비제는 이 악보를 보고 리스트와 같은 퀄리티의 연주를 펼쳤다고 합니다. 이에 무한해진 리스트는 비제에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 곡을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 한스 폰 빌로 그리고 비제까지 정확히 3명이다 라고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어린 비제가 우리 중 가장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겠다며 칭찬하기까지 했죠.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리스트가 이런 말까지 하며 인정했을 정도면 정말 비제의 실력이 대단하긴 했나 봅니다. 짧은 이야기 2편에서 가장 게으른 작곡가로 소개된 로시니. 그는 동시에 요리와 음식을 좋아하는 미식가이자 대식가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일평생 단 3번밖에 울지 않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오페라가 처음으로 실패했을 때고 두 번째는 파가니니의 연주를 들었을 때이며 마지막은 파리의 센느강에서 칠면조 요리를 빠뜨렸을 때라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그의 좌우명이 먹고 사랑하고 노래하며 소화시킬 것이었다고 합니다. 작곡한 오페라들이 큰 성공을 거두며 일찌감치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로시니는 37살의 젊은 나이에 돌연 음악계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미 평생을 써도 다 쓰지 못할 부를 얻은 상태에서 굳이 작곡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란 추측이 있죠. 이후 로시니는 맛있는 음식들을 찾아다니는 미식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트러플이라 불리는 송로버섯이 들어간 요리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요리를 배우고 연구해서 요리에 관한 책을 집필하기도 했는데요. 본인이 직접 개발한 요리들을 알라 로시니라 칭하며 사람들에게 선보였다고 합니다. 실제 지금도 유럽의 고급 레스토랑에선 알라 로시니라는 설명이 붙어있는 메뉴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모든 부와 명예를 얻고 깔끔하게 은퇴해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던 로시니. 아, 부럽다. 자, 클래식 작곡가들에 대한 짧은 이야기 제3편 어떠셨나요? 1편부터 3편까지 총 21개의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작곡가들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아직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 컨텐츠가 4회, 5회까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겠죠. 자,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다음엔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잘 영상을 봤나요? 네, 클래식 작곡가들에 대한 짧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준비를 했고요. 총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우리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21가지의 에피소드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론 더 많은 작곡가들, 더 유명한 작곡가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좀 쉽게 알 수 있는, 한 번쯤은 들어봤던 작곡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짧게 그 음악과 또 그에 따른 재미있는 에피소드에 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뭐 항상 건강 조심하는 건 뭐 제가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뭐 계속 더 이야기해도 뭐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건강 조심하고요.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